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군단입니다. 지금 한국이 금리를 3.25까지 올렸는데, 지겹다. 또 금리 얘기야. 또. 지겹죠.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4%고, 지금 이제 1%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가 있고, 한국은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0.5 빅스텝을 밟아서 3.5를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3.5를 만들어도 0.5% 미국이 더 높은데 미국은 그쵸.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한 번이 0.75에서 0.5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럼 한국이 3.5가 돼도 미국이 4.5로 가면 다시 1% 금리 격차가 나는 거잖아요. 만약 0.75 해버리면은 1.25%가 나는 거고 근데 한국이 0.25 스텝 베이비 스텝만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0.75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미국은 4.75%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개박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3.5는 갔어야 된다. 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었는데 하느는 우리를 또 실망시켰어요. 그럼 우리를 왜 실망시켰느냐?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뭐 영끌족을 구제하려고 대한민국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금리가 아니라 그럼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부채. 개인이 진 빚이 1900조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제가 영상들에서 틈틈이 말을 해왔던 것들인데 미국은 기업이 빚을 내고 일본은 국가가 빚을 내고 한국은 개인들이 빚을 낸다. 그러니까 즉 대출의 주체가 미국은 기업이었고 일본은 국가였고 한국은 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의 대출이 GDP 대비 104%. 그러니까 국가가 쓰는 돈 더하기 기업이 쓰는 돈이랑 투자하는 돈 더하기 개인의 소비량을 100으로 잡았을 때 대출이 104%.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그럼 이자 부담까지 더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왜 가계부채가 문제냐? 대부분 부동산하고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과 유럽, 미국들과는 조금 달라요. 미국은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 심사를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줬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버블 터지기 전에 뭐 옆집 개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비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대출들을 많이 해줬고 미국은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가 쌀 때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보다는 건강한 상태고 한국은 대부분 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 왜 변동금리냐라고 하면 한국 주택시장은 단순히 이제 전세라고 하는 특수한 그
뭐라고 해야지? 거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죠. 그러니까 2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고 새로운 대출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룰 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년마다 금리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고전 30년 전세 이런 건 없잖아요. 30년 동안 갚는 이제 어 모기지론 이런 거는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있겠지만, 한국의 금융시장 특성상, 주택시장 특성상, 그쵸, 뭐 10년짜리 전세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은 뭐 333법이다 해가지고 뭐 6년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고정금리 장기 대출이 들어서기 힘든 구조였다. 근데 사실은 또 이야기가 약간 우후죽순이라서 정리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 가계들의 부채가 크다. 근데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금리를 미국처럼 이렇게 4%까지 이게 팍팍 올리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끌족들도 영끌족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쪽일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집을 구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지? 전세에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월세로 바꾼다거나 하면은 리스크를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이자율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말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4% 이하일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남아있는 돈인데, 심지어는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 부담이 월세랑 비슷하거나 월세보다 살짝 많거나 아니면 월세보다 적다, 이자가 싸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청년들이야 돈을 모으려고 하면 월세 살지 말고 전세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물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방식을 거쳤는데, 그거는 이제 이자가 4% 이하일 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이 8%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대출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일 때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전세 대출만큼 세입자한테 불합리한 대출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 대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는데, 나는 그 돈을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을 구매를 할 때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온 사람이 은행 이자를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주인 1억짜리 집인데 집주인은 2천만 원 있고 원래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집주인이 은행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8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한 명 구하면은 나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나는 은행에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내 돈 2천만 원 합쳐서 1억짜리 집을 소유를 한 상태에서, 물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소유를 하게 되고, 내가 내야 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안다면 전세가 사실은 정말 불합리한 집에 대한 그 거래 방식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왜 전세가 나왔냐 하면은,
우리들이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가 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마음이 있죠. 전세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은 언젠가 내가 은행에 뭐 다 이자를 다 갚든 원금을 갚든 하면은 이것은 내 돈이 되니까 저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은행 이자, 이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내가 내야 될 월세보다 금액이 뭐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뭐 설사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내 돈이고 월세는 집주인한테 나가서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어, 저축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건데, 반대로 이자가 고금리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게 역전이 되는 거죠. 월세로 나가는 돈보다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월등히 높아지는 수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더 적은 돈을 이런 그 주택 관련해서 쓰고 뭐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전세를 하는 건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저축할 돈이 안 남아 있으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내가 월급을 받아서 대부분 전세 대출을 갚는 데 쓴다고 저축을 못해서 종잣돈을 못 만들면은, 그쵸? 월세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판단이 쓰는 정도의 그 이자 부담이 되면은 당연히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게 되는 거죠. 어차피 사라지는 돈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은행 이자로 나가는 돈도 은행이 내 소득에서 이자를 떼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은행이 가져가나 집주인이 가져가나 사라지는 돈인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원금이 보존된다라고 하는데 그 돈도 어차피 은행 돈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세의 이점이 사라지는 금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럼 3.25%의 금리는 2011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3.25보다 계속 낮은 금리를, 그러니까 10년이 지금 2022년이고 이제 곧 2023년이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3% 이하의 금리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모으려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해야 된다라는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적응을 해서 돈을 모으려면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라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4%대의 세상은 2008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는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고금리 시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1900년대까지도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예로 든 거니까 사실은 4%라는, 거의 2008년도에가 기준금리 4% 시대였다고 하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려서 4%대가 되면은 거의 금리라고 따지면 타임머신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의 20년이죠. 정확하게 뭐 자로 된 듯이 20년이라고 하면 2002년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쵸? 거의 2002년 수준의 금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점점 금리 인상 속도를 뭐 둔화시킬 거다,
경기가 망가지면은 낮출 거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확신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코로나 때 푼 그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고 명분이 물가 안정이라고 하면은 물가가 2% 인상률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고 그 최종 목표치는 이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 말로는 5.25라고 하는데 사실은 5.25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 7% 물가 인상률을 보이는 미국의 물가가 강달러 기조에서 다시 약달러 기조로 바뀐 지금 2%까지 가려고 하면은 갈 길이 더 멀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물가 인상률이 7%고 은행 이자가 5%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2% 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7%라는 말은 은행 이자로 2%를 받으려고 하면 은행은 9% 이자를 줘야지 이게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고 아니 8% 2% 이자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00원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이 되면은 물건이 10%니까 1,1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은행 이자는 5%예요. 5%도 상당히 높죠. 지금 이제 5% 특판 같은 거 사람들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은행 이자를 받아서 내 돈 원금은 1,050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물건을 1년 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받아서 1,050원이 되는데 물건값은 1,100원이 돼서 물건을 구매를 하질 못해.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물가 안정이라는 게 자신들의 기준 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이하를 말하는 거라면은 저는 6%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한국은 단순히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라 싼 이자 때문에 이제 많은 유튜브, 많은 책, 많은 인생 선배들의 말로 인해서 많은 지금의 2030 청년들이 전세 대출을 받았고 전세 대출이 더 현명한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제 뭐 전세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게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금리 인상이 올 줄은 몰랐던 거고 이렇게 오지만 않았어도 그게 현명한 조언이 됐을 텐데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숨이 막히는 거는 이제 가장 원래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고 했어요. 영끌족들은 아직은 버틸 여력이 남아 있는 곳이고 지금 당장에 이제 3% 정도의 기준금리일 때 수입이 막히는 거는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던가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학자금 대출도 이제 그 조건이 다 다른데 이제 뭐 보통 등록금만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뭐 우리가 입고 마시고 하는 이제 생활 비용 같은 것도 같이 대출을 뭐 신용 대출 같은 거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대출 같은 거를 낀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는 도박을 한 거예요. 제발 미국아 제발 0.75 말고 0.5만 올려라. 4.5까지만 가자. 4.75 가지 말자라고 이제
약간 기도 메타냐면 아니라 가자 하면서 이제 약간 진짜 하이 리스크 전략을 쓴 건데 답답하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답답한 건 맞아요. 답답한 건 맞는데 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뭐 과도한 연끌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받은 사람보다 더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힘든 거는 연끌족보다 더 취약계층부터 아파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걸 안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리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고 있으면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내다팔 달러 표시 국채라도 미 국채라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작스런 환율 쇼크로 인해서 이제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수입해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왜냐면 수입하는 물건 값이 비싸진다는 의미니까 어, 결국은 이제 그럼 생필품이 비싸진다는 의미고 그 생필품이 비싼 거는 또 그 생필품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서민 계층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어, 이걸 답답하다. 제가 IQ가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금 2011년 3.25가 사실은 저금리거든요. 근데 3.7%, 11% 같은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받았던 그런 높은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 은행은 당연히 막 이자를 10%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자릿수 이자를 어떻게 주지라고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막 엄청 옛날이 아니에요. 1970년대, 80년대에 그랬을 거니까. 근데 3.25라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난치나 뭐, 뭐 진짜 깎아 사 먹을 돈 주나 이런 수준의 이자인데 3.25를 이제 고금리라고 표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도 3.25도 2011년 이후에 처음 보는 기준금리 수치란 말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지금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내가 10대 때 집하고는 먼 나라, 먼 나라 이야기이던 시절에 이자고 내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란 말이죠. 기준금리 3%라는 거는. 그렇죠. 만약 2011년대 20살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30대가 됐을 텐데 2000, 2011년도에 그쵸. 20살이 됐을 때 3.25%가 기준금리 그때부터 점점 금리를 인하해 오는 시대에 살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서 어 대리 정도 직급을 달고 있고 이제 나도 이제
사원에서 주임, 대리 이런 식으로 승진도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해서 이제 집도 좀 마련해 볼까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아이 그래도 자가 집은 있어야지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인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단순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영끌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조금 분명 있긴 있어.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인 걸 알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까 말했잖아요. 10년 동안 없었다고. 그러니까 4% 이상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 2008년에 20살이 됐다고 치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던 모든 순간에 은행 이자는 저금리였는데 지금 뭐 40대 형님분들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진짜로 와버렸지 뭐야?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그 진짜 딱 그 말이 제가 동영상 처음 했던 말이 있잖아.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나라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건 저금리일 때 어, 기준금리가 아니고 대출금리가 4%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인생의 이제 선배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혹은 이제 유튜버들도 뭐 찌라시 뿌리는 사람들도 다 월세 살지 마라, 돈 모으려면 전세 살아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자 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걸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젊은이들이 국가의 미래인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주저앉게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대출을 뭐 받은 게 잘했냐? 당연히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근데 만약에 그런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어 언젠간 다시 기준금리가 올라갈 세상이 올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월세 살겠어. 이런 사람 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프네요. 아파. 근데 눈썹을 염색을 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딴 얘기하는 중. 근데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 부채 문제가 터지더라도 한번 넘어지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몰락은 건강한 거고 쇠락은 안 되는 거라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몰락을 하고 나서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면은 아 붕괴가 됐네 하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아파야지 하고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쇠락은 얘가 계속 하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그냥 서서히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자고 뭐 피가 말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쇠락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라서 이제 가장 나쁜 케이스라면 경제가 차라리 이제 버블 붕괴가 나서 몰락을 해버리면은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데 그냥 진짜 서서히 주저앉아 버리는 경제 쇠락의 길로 돌아서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악! 하고 진짜 죽어버리는 거라서 이게 차라리 심하게 한번 아프면은 내가 병원 가서 뭐 주사도 맞고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인간도 어설프게 아프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확 세게 아프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경제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어설프게 계속 골골골 되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아프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금 어쩌면 파월은 붕괴를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계속, 어? 세락의 길로 가면, 경기가 나빠졌네? 금리 인하. 물가가 튀네? 인상. 나빠지네? 인하. 이렇게 계속 이걸 횡보라고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순간 이렇게 와르르 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마치 보드게임의 젠가처럼 이렇게 블록을 하나 뺐을 때는 티가 안 나고 하나 뺐을 때는 티가 안 나고 하나 뺐으면 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와르르 하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경우는 다시 블럭을 쌓으면 되잖아요. 블럭을 다시 쌓으면 되는데 이게 경제 몰락이죠. 어느 순간 젠가 게임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 버블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건데 쇠락은 게임이 젠가 게임이 아니라 그냥 땅 따먹기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땅 따먹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땅이 조금씩 야금야금 뺏기다 보면은 그 돌멩이를 이렇게 그 쳐서 돌멩이가 지나간 거리만큼 이렇게 손으로 거리를 재서 상대방 흙에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내 땅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자꾸 내 땅을 벗어나서 그걸 이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윷놀이로 치면은 그거를 낫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 그러면 내 턴이 그냥 사라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땅 따먹기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돌멩이를 조금 쳐서 조금씩이라도 다시 내 땅의 크기를 키워야지 돌멩이는 나중에 멀리 그 보낼 수가 있어서 그 땅을 수복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힘 조절이 실패해서 점점 이제 그 돌멩이가 내 땅을 벗어나는 아웃을 당하게 되고 그 사이에 상대편은 이제 넓은 땅에서 돌멩이를 마음껏 튕기면서 내 땅이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어느 순간 그냥 내 땅이 없어지는 그런 잔인한 게임인데 마치 땅 따먹기 게임처럼 이게 점점 경제가 쇠락하는 길로 가버리면은 이게 돌멩이를 칠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땅 따먹기 게임 오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양적 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근데 이미 미국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국가 부채가 4경을 넘어서 선에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 미국이 질 수 있는 국가 부채 한도선을 늘려줘야 된다고 한다네. 이미 돈을 땡겨 썼네. 뭐 미국 신용등급 낮추기 싫으면은 국가 부채 상한선은 높여줘라. 뭐 이렇게 그런 기사가 작년에 막 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한선을 늘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돌멩이를 튕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돌멩이를 치기만 하면은 아웃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세락을 피하기 위해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고금리 상태가 이제 이런 거를 뉴 노멀에서 다시 올드 노멀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올드 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월세보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시점, 지금 이미 커진 시점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감내할 수 있는 그 커짐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치가 오면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 시점이 왔을 때는 이제 기존까지의 그런 조언들을 다 무시하고 어, 월세로 전향하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씨앗을, 종잣돈을 모으고 있을 수 있게 잘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야 종잣돈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가 가진 게 공룡알이든 타조알이든, 물론 타조알이면 더 좋고 공룡알이면 더 좋겠지만, 뭐 달걀이든 메추리알이든 상관없이 알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알값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은 그 티끌이라도 모아서 메추리알이라도 사서 가지고 있어야 그 메추리가 부활을 해서 그 메추리를 팔아서 달걀을 살고, 달걀을 닭을 키워서 그 닭을 팔아서 뭐 닭보다 큰 뭐 타조알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티끌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영상은 30분 동안 했는데 참 이게 결론이 이게 맞나. 어쨌든 한국 하느는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뭐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게 제 또래들이라서 더 미안한 것 같은데,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고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렸으면 좋길 바라는 것까진 않지만,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이 돼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자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